남편의 영정 앞에 아직 치워지지 않은 흰 국화가 놓여 있는데 며느리는 친척들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대뜸 그 늙은이 따라 같이 가든가 하고 내뱉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귤을 까며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평온한 어조였다. 박수호는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더하며 못 들은 척했다.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이 없었다.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이 없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늙고 쓸모없어진 인간은 이제 바지를 갈아입을 때조차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한 나는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내 이름은 이몽란. 오늘은 남편 김문덕의 장례식이다. 영정 앞에 놓인 꽃들이 채 치워지기도 전에 며느리 이서연은 그 입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아버님 가셨으니 어머니도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도 귤을 까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아침 식사 메뉴를 읊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도 많으셔서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환경도 다 괜찮더라고요. 그리로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리로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중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밥그릇을 보았다. 국은 이미 식었고 밥은 도시락이었다. 그는 입술을 앙다문 채 나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밥그릇 안에 두부조림을 허둥지둥 먹고 있었다. 분명히 양심에 찔리는 듯했지만 나를 모르는 척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것도 네가 동의한 거니? 그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피고 섰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희가 분당 쪽에 실버타운을 봤는데 의사도 있고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간호사도 돌봐줘요. 어머니, 그리로 가시면 저희도 걱정 달겠죠. 이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정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짜증이 역력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나를 내보내려고 하니? 나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긋하지도 않게 천천히 물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제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다. 그냥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어머니, 힘드신 건 알지만 현실이 이렇잖아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도 불편하시고요.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너희는 내가 언제쯤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이번에는 망설임조차 없었다. 일주일 안으로요. 일주일 안으로요. 이서연의 말투는 단호했다.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리고 이삿짐 센터도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분당 쪽 방도 이미 잡아놨고요. 나는 굳이 반항하죠. 나는 행주를 집어들고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들은 계속 밥을 먹었고 아무도 나를 따라와 보지 않았다. 나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들을 잠시 지켜보았다. 이서연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받아쳤다. 네 말투는 마치 태거 통보나 다름없구나.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어머니, 다른 뜻은 없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집도 어머니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정말 직설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너무 예민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그지는 않았다. 침대 옆 협탁 아래 서랍을 열자 김문덕 씨가 남긴 보험증서 한 장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서명란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줄 더 쓰여 있었다. 모든 재산은 이몽란의. 보관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줄 더 쓰여 있었다.
모든 재산은 이몽란이 보관 미터 자리보다 돈을 말했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보고 비웃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보고 비웃었다. 그 안에는 10여 년 전 우리가 함께 샀던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열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나를 강요해서 열게 할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아직 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을 흘끗 보았다. 너희가 나보고 나가라고. 좋아. 하지만 너희가 과거에 내가 낸 돈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돌려주면 나 당장 나갈게.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집 계약금, 너희 결혼식 비용, 네가 사업 시작할 때 쓴 돈, 그리고 네 외제차까지. 나는 한 손으로 세어가며 말했다. 나는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당황했다.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너희도 나를 이 집에서 내쫓는 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 박수호가 드디어 일어섰다. 너희 둘 집어들어 하는 거 아니니? 나는 일어섰다. 너희 둘 짚으리며.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 밥은 다 먹었다.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접시 나르고 국 끓이고 애들 돌봐줄 생각도 하지 마. 이서연이 입을 벙긋거렸다. 어머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부르지 마.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쫓아오려 했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떠나기 전에 나는 따라잡지 못했다. 복도에는 바람이 거셌다. 바람 때문에 눈이 시큰거름 내려갔다.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접시 나를 생각도 하지 마. 그들은 나를 막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아직도 집이라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문은 열려 있었고 빗장은 걸려 있지 않았다. 내가 들어섰을 때 이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시어머니 짐은 다 싸놨어요. 그쪽에서 공간을 좀 더 비워주시면 가장 좋고요. 어쩌면 며칠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나는 문가에 서 있었고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바닥에 쌓인 종이 박스들로 시선을 옮겼다. 내 물건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생수 한 병도 남아있지 않았고 며칠 전 내가 끓여놓았던 닭곰탕도 버려져 있었다. 너희는 나를 어디로 쫓아내려는 거니? 나는 돌아서서 물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물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모든 말이 어머니를 위해서 라는 핑계 아래 포장되어 있었다. 분당 쪽 요양원은 이미 연락해놨고 병실도 예약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가셔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전담 간호사도 있고 밥도 잘 나오고 말벗도 있어서 혼자 여기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는 비웃었다. 나는 비웃었다. 시선은 그 종이 박스 더미로 향했다. 이것도, 네것도, 네가 다지 저미로 향했다. 시선은 그 종이 박스 더미로 향했다. 그럼 지금 내 연금 카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시치미를 뗐다. 카드요? 지갑에 있지 않으세요? 나랑 시치미 떼지 마. 어제 그 카드에서 자동으로 1,2만 원이 빠져나갔더군. 나는 자동이체를 설정한 적이 없어. 누가 손을 댄 거지? 그녀는 놀란 척했다. 그녀는 놀란 척했다. 그녀는 놀란 척했다. 그래요? 박수호 씨가 대출 때문에 연결해 놨다고 했어요. 은행 대출이 복잡해서요. 은행 대출이 복잡해서요.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돌아서서 안방 옷장 아래 서랍을 열어
잡동사니 밑에 있던 내 가계부를 꺼냈다. 표지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10여 년 전 우체국에서 산 딱딱한 공책이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을 식탁으로 가져와 앉아서 펼쳤다. 손가락이 어느 페이지에 멈췄다. 나는 그중 항만 원이나 내가 산후조리할 때 내가 좀 항목을 가리켰다. 3년 전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준 축의금 400만 원. 나는 항목씩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듯 평온한 어조였지만 한 항목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속 불길은 더욱 깊이 눌러앉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너희 도둑놈들 아니니?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앉아서 귤을 까먹으며 분유각까지 보유각까지 부녀는 하고 코웃음을 쳤다. 매우 건성으로 웃었다. 어머니가 여기 사시면서 수도 전기세 한 장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평생 계산만 하고 살 거예요. 밥도 저희가 사드리고 손주도 다 제가 돌봐요. 정말 따지자면 누구도 누구에게 빚진 거 없어요.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할 뻔했다. 분노는 목소리가 아니라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마치 누가 내 밥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는데도 웃으며 고맙다고 해야 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 그래, 나는 그들에게 빚진 게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나에게 최소한의 체면조차 남겨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멍하니 있는데 그녀가 또 한마디 덧붙였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사시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 들여 사는 셈이죠. 뭐라고? 나는 드디어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즉시 내 감정 변화를 눈치채고 웃음을 거두며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계시면 불안하시니까요. 저희가 다 준비해놨으니 거기 가시면 보살펴주는 사람도 있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다시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에 걸린 그 우쭐거림과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는 뜻이 숨겨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다가 문득 눈앞에 이 여인이 지난 세월의 기억 속 며느리와 겹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녀의 말 한마디면 사람 마음을 꽃잎처럼 마디면. 하지만 지금 식탁에는 남편의 영정꽃이 아직 치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여기 앉아 나를 깎아내리고 다 준비해놨다는 말 한마디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나는 가계부를 내려놓고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음 또렷하게 말했다. 너희가 지난 몇 년간 내 돈 쓰고 내 거 쓰고 내 집에서 살다가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누구보다 쉽게 말하는구나. 좋아. 그럼 너희가 먼저 내가 낸 이 수억 원을 정산해줘. 어머니,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너무 심한 말씀 아니세요? 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이렇게 돈을 따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한 가족? 그럼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 왜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여주지 못했니? 그녀는 얼굴을 굳히더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나는 막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힐끗 보았다. 박수호의 이름이 먼저, 이서연의 이름이 뒤에 있었다. 공동 소유집은 비율 뒤에 있었다. 나는 문득 김문덕 씨가 위독했을 때 그들이 매일 서류를 들고 와서 나에게 서명하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박수호 대출을 돕는 절차인데 간단하다고 했다. 나는 집을 나섰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내내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에 최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내 옛 직장 동료로 은퇴 후 아파트 단지 채팅방에서 정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스크린샷 한 장을 보내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고문이었다. 방 3개, 주차 공간 포함, 집주인 금매, 진심가, 사진 속 거실은 우리 집이었다. 우리 집은 방금 김문덕 씨의 영정까지 걸려 있었는데 그걸 집을 파는데도 썼다니. 나는 픽 웃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뒤적였다. 은행 카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스크린샷 찍었다. 한 푼 한 푼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쏟아부은 돈이었다. 집을 위해, 목숨을 위해, 내 늙은 얼굴을 위해. 셋째 날, 나는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변호사에게 걸어 부동산 증여 철회 조건과 부양 의무 분쟁에 대해 물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말이 많지 않았던 내 딸에게 걸었다. 박수호가 아니라 내 전 남편에게서 얻은 딸 하은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의지할 생각도, 기대할 생각도, 기대할 생각도, 기대할 생각도, 기대할 생각도, 기대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이때 나는 한몫하더니 말씀하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은 꼭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를 갉아먹는 것은 대개 네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였다. 내가 평생을 살아서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니. 나는 휴대폰을 닫고 고개를 들었다. 마음속에는 단 한마디만 남아 있었다. 너희가 나보고 나가라고? 좋아. 하지만 그때 가서 나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빌지나마. 나는 문을 닫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들려 잠갔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고요해졌고 30년간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폐허로 돌아온 듯했다. 쓰레기 봉투만 널려 있고 찬장은 비어 있었다. 침대 옆에도 익숙한 안경과 약병, 가지런히 접힌 수건도 없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침대 프레임의 나무 결을 쓸어보았다. 마치 추억을 더듬는 듯했고 마지막으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듯했다. 김문덕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내게 휴대폰 녹음기를 켜달라고 했다. 녹음기를 켜달라고 했다. 그때 그가 무엇을 예감했는지 아니면 그들 부부의 효심 어린 가면 뒤에 숨겨진 셈법을 꿰뚫어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한마디 한마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옴나나, 너는 평생 너무 착했어. 다 참고, 다 양보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해.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의지는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네 손에 맡겼으니 네 감당 못해. 그들이 말하는 걸 믿지 마. 무릎 꿇고 빌든 올든 주지 말아야 할 것은 한 푼도 내주지 마. 나는 여기까지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김문덕 씨는 평생 어수룩했지만 이 말만큼은 충분히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일어서서 거실 구석의 나무 찬장 앞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자 맨 아래칸 바닥판이 열렸다. 과연 금고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과연 금고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 결혼기념일인 1978년 10월 8일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맨 위에는 서류한 뭉치가 있었다. 표지는 은행 공증신탁 자료였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김문덕 씨가 젊은 시절 은행에서 가입했던 원금 보장형 신탁 상품으로 올해로 딱 20년 만기가 되어 수익금이 이미 분할 지급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밑에는 부산에 있는 오래된 양옥집에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있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있었다. 그 집은 나중에 학원에 임대되었고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임대료를 받았을 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아래에는 수십 장의 재테크 증서가 있었다. 전부 김문덕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옥난보관, 박수호 알 수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안 차고 감히 말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내가 수입 없이 생활비만으로 산다고 생각했다. 이서연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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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조차도. 나는 누구보다도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겨달라고 무릎 꿇고 빌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금고에서 김문덕 씨가 직접 쓴 분배 설명서 한 장을 꺼냈다. 손글씨였지만 필체는 또렷했다. 본 신탁 연수익은 이몽란이 자유롭게 처분하며 명시된 자산은 자녀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사전 통보 및 설명 불필요. 마지막 줄은 특히나 단호했다. 자식은 태어난다고 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자만이 가족이다. 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가슴속에 불길이 타오르는 듯 했지만 분노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단호함이었다. 나는 침대 옆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 서류를 한 장씩 촬영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 녹음 파일도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다. 이어서 나는 은행 앱을 열고 김문덕 씨가 내게 남긴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탁 계좌를 조회했다. 과연 며칠 전 배당금이 입금되어 7자리 숫자의 자금이 입금되어 7자리 숫자의 자금이 7자리 숫자의 자금이 돈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마침내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박수호였다. 나는 받지 않고 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어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아직 화나셨어요? 방금 서연이랑 한바탕 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 집도 사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 집도 사실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것이다. 그 집도 사실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곳이잖아요. 정말 요양원에 가기 싫으시면 저희도 억지로 보내지 않을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부동산 양도 절차를 찾아보고 부산에 있는 그 오래된 양옥집의 임대 계약을 갱신했다. 임대료도 한 단계 올렸다. 세입자는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임대료 송금 스크린샷을 최 선생님에게 보냈다. 그가 답했다. 너는 임대료 송금 스크린샷을 최 선생님에게 보냈다. 그가 답했다. 만약 알게 되면 더 심하게 뜯어먹으려 들 진작 알았지. 그가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보내며 말했다. 나는 걱정 마.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내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게 해도 계속 고민하고 게. 나는 짐가방을 끌고 부산의 그 오래된 집으로 들어섰다. 막날이 어두워질 무렵이었다. 철문은 약간 녹슬어서 한번 힘주어 돌려야 열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빛은 희미했고 밤에는 대문 앞에서 맥주를 마셨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빛은 희미했고 타일 바닥은 차갑게 느껴졌다. 이 집은 김문덕 씨와 내가 30년 전에 샀던 집이었다. 아이가 없던 집이었다. 나중에 박수호가 태어나고 우리는 서울로 이사 갔고 이 오래된 집은 계속 세를 주었다. 이곳은 병원에서도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내가 이곳을 선택한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조용하고 나 혼자 생각하기에 충분하며 아무도 문안 일이 없어 충분히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방문을 닫자 마음속에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왔다. 집 안에는 먼지가 한 겹 쌓여 있었다. 나는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앞치마를 두르고 천천히 방 하나하나를 청소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은 그대로였다. 꽃병도 그의 김문덕 씨가 샀던 것이었다. 수도꼭지는 뚝뚝 물이 새고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렸다. 모든 것이 그 시절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그 시절 그대로였다. 나는 종이 박스들을 열어 박수호가 포장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선반에 정리했다. 그 쓸모없어 보이던 낡은 냄비. 그 쓸모없어 보이던 낡은 냄비. 나는 밤새도록 모든 청구서와 재테크 서류를 정리하고 신탁 수익금을 새 계좌로 송금하고 새 카드와 연결했다. 원래 연금 카드는 그냥 빈 껍데기로 남겨두었다. 그들이 언제쯤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지 지켜볼 참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근처 문구점에서 자산명세서 전체를 복사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재테크 계좌, 신탁 배당금 계획까지 모두 포함해서였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나 며느리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법 그리고 나 자신은 믿었다. 셋째 날 오후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아 블랙커피를 한 잔 시켰다. 나는 이런 것을 마시지 않았다. 속이 쓰리고 치아도 착색될까봐. 하지만 지금은 이 쓴맛이 갑자기 너무 좋았다. 마치 삶처럼. 삼키고 나면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열어 박수호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확인했다. 그의 최신 게시물은 김문덕 씨 영정사진이었다. 흰 국화와 촛불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아버님, 저희가 어머님을 잘 보살펴 드릴게요. 라고 글을 남겼다. 댓글에는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님은 복 받으셨네요. 아버님 편히 가세요. 등 칭찬이 일색이었다. 나는 그의 효자라는 글귀를 몇 초간 응시하다가 비웃었다. 나는 갑자기 내 피드를 열어 처음으로 메시지를 게시했다. 30년 넘게 꺼내보지 않았던 사진은 김문덕 씨와 내가 젊었을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합처였다. 그는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고 그는 말끔한 양복 찍은 합처였다. 라는 한 문장만 썼다. 10분도 안 되어 개인 메시지가 폭주했다. 옥란 언니, 무슨 일이에요? 걱정돼요? 서연이 애들 착하고 효심 깊지 않나요? 제가 피드 봤는데 잘하던데요? 제가 찾아뵐까요? 제가 찾아뵐까요? 나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걱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 걱정한다면 왜 영정 앞에서 이서연이 나를 욕할 때 아무도 나서서 한마디 해주지 않니 나를 욕할 때 아무도 나서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정말 반격해서 나중에 재산 분배에서 한 몫이라도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길가에서 한 모녀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딸은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계속 말을 걸었고 엄마는 몸을 굽혀 다정하게 들어주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얼른 고개를 돌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탁자 위에 빈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가계부를 열었다. 이 숫자들을 기록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한 획 한 획 뚜렷하게 써내려가는 것이었다. 오래된 계산이었지만 한 항목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다. 첫 번째 항목은 박수호 대학교 등록금 및 용돈, 지방대학교 등록금 및 용돈, 지방대학교 4년간 학비, 기숙사비 총 5억명만 원. 그 시절 그는 강목은 다지에서 공부하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나와 김문덕 씨는 치약자득 1억만여, 결혼식장 6억명만 원, 예물 예단 3억만 원, 신혼여행 지원금 2억만 원, 합계일 시생란만 원. 나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이서연이 역트임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수호에게 팔짱을 낀 채 무슨 대상을 받은 듯 웃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주빌설에 앉아 그들을 보며 2017년 외제차군을 꾸며 그들을 보며 감동했고 나는 주빈석에 앉아 그들을 보며 감동했고 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지금 생각하면 그 술은 내가 두면 그 술은 내가 돈에 이루었구나. 이유는 내가 운전해서 출퇴근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항목은 사업 초기 자금. 박수호가 그의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열 때 내게 6억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잠시 돌렸을 돈이라고 했다. 나는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3분도 안 되어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나는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3분도 안 되어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산후조리 및 생활보조금. 이서연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산후도우미를 이서연이 아이를 낳았을 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들 때까지 연중무휴. 설날에도 그들 대신 아이를 봐주었고 친정 방문도 마다했다.
이 항목은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시급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베이비시터 시급이 1만 5천 원이니 내가 하루 16시간씩 3년간 일하면 얼마일까? 늘 시울이 시큰거렸다. 나는 펜을 놓고 서랍을 열어 김문덕 씨의 낡은 외장하드를 꺼냈다. 그는 모든 것을 백업해 두었다. 나도 그 습관을 배웠다. 나는 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송금 스크린샷, 결혼 계약서, 차량 구매 기록, 산후도우미 영수증, 아이 예방접종 기록지에 찍힌 내 서명까지 선명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USB에 자료를 분류하여 옮겨 담았다. 옮기는 동안 마음이 초조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최저였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최 선생님에게 자료를 보관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폭탄을 만드는 중이었다. 폭로할 건가요?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 이 자료를 당신에게 한부 맡길 테니 잘 보관해줘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낮아졌다. 그들이 누나 사는 곳 알아요? 아직은 몰라. 그들이 정말 급해지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급해지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설까봐 두려워. 나는 피식 웃으며 무심하게 답했다. 이제는 없어. 이제야 비로소 냉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그날 밤 나는 혼자 오래된 양옥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서연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였다. 저희가 박수호 씨랑 상의해봤는데요. 어머니가 굳이 돌아오지 않으시겠다면 요양원 계약은 취소할게요. 그리고 집은 저희가 처리해서 공실로 두지 않도록 할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처리할 거고 우리가 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하게 하면 어머니도 그 집에서 못 살게 할 거야. 나는 문득 그녀의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했다. 이 집은 정말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결과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나를 문 안에도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다시 USB를 뒤져 그 스크린샷을 다시 열었다. 나는 그날 김문덕 씨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마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들이 전화로 차 계약금이 급하다고 했고 나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송금했다. 그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내 은행카드 비밀번호뿐이었다는 것을. 나는 USB를 작은 철제 상자에 넣었다. 철제 상자에는 박수호 가족 재무문서라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줄 더 쓰여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버텨준 덕분이다. 글을 쓰고 나니 온몸에 긴장이 풀렸다. 나는 인색한 것도 복수심이 불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었다. 나는 평생을 속았다. 예전에는 늘 가와만 사성. 이니 너무 따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나를 설득했다. 이제야 나는 그 말이 착한 사람에게 씌우는 족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늙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아직 살아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살아있었다. 사진은 박수호가 3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흔들 목마에 앉아 손을 내밀며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다. 나는 네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지 가르쳤지. 이제 내가 너에게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차례다라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원래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2시간씩 소셜미디어를 확인한다. 그 주 오후 일찍 나는 오래된 양옥집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두 번째 옷을 막 걸었을 때 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보물을 발견한 듯 흥분해서 말했다. 누나, 휴대폰 좀 봐요. 채팅방에 엄청난 뉴스가 떴어요. 무슨 뉴스인데? 무슨 뉴스인데? 나는 말없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휴대폰을 열었다. 서울 오래된 아파트 단지 채팅방을 열자 과연 맨 위에 사진이 하나 고정되어 있었다. 과연 맨 위에 사진이 하나. 과연 맨 위에 사진이 하나 고정되어 있자. 결혼 10년이 넘었는데도 시어머니가 집을 안 내놓는 미친년이 어디 있어. 그 밑에는 사람은 늙어도 되지만 인간으로서 늙은 추한 모습은 안 된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글씨자는 익명의 카톡 계정으로 이름은 배공란이었다. 꽃 이름은 배공란이었다. 꽃 이름이 아니야. 최 선생님은 그 밑에 사진을 붙이고 말했다. 어이쿠. 이거 우리 박수훈의 며느리 아니야? 10분도 채 안 돼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무 심하네. 어쩐지 그 아들이 매일 효자 코스프레 하더라니 뒤에서는 이랬구만.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그 댓글들을 지켜보았다. 끼어들지 않았다. 점심 무렵 아파트 단지 채팅방도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이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렸다. 이서연이 마트 앞에서 아이를 꾸짖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는 울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더 잘해줘 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며 그 늙은 마녀 이야기를 또 꺼내면 우리한테도 앞날이 없을 줄 알아. 영상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배경에는 몇몇 행인들이 멈춰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영상 아래에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효심은 잠시 꾸밀 수 있어도 진정한 모습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댓글창을 열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였다. 그녀의 옛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였다. 그녀의 옛 직장 동료, 친척집 딸, 예전 이웃집 아주머니까지. 댓글에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가 직접 터뜨린 폭로는 하루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전 나는 이미 USB 자료를 최 선생님에게 넘겨주며 신중하게 보관해달라고 했다. 그는 말로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음날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음날 첫 번째 사진을 참지 못하고 올렸다. 어머니, 제가 딱 한 장만 올릴게요. 그 송금 스크린샷이요. 그 5 송금 스크린샷이요. 내가 원한 것은 정확한 타격이었다. 우리 세대는 말로 싸우는 것은 소용없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들 자신의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오후 3시. 아파트 소규모 채팅방이 또다시 난리가 났다. 위층에 사는 이웃이 예전에 열정적으로 과일을 건네주던 모습과 지금은 냉정하게 노인을 쫓아내는 모습에 대화 기록 몇 장을 올렸다.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다. 그 아들이 박수호씨 아니에요? 그 엄마가 예전에 우리 집에 압력밥솥 빌려줬었는데 음식 정말 맛있게 하셨어요. 맞아. 나도 그분이 손주 데리고 공원 가는 거 봤는데 정말 세심하게 돌보시더라. 아이고, 이제 사람이 변했네. 마음이 정말 무섭다.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마누라 말 한마디면 끝이네.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껐다. 천천히 그 낡은 빨간 스웨터를 접어 옷잔에 넣었다. 손주에게 설날에 입히려고 만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설날에도 나를 한 번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저녁, 이서연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게 전화를 걸었다. 첫 마디는 어머니, 미치셨어요? 였다. 나는 받지 않고 일부러 5분 뒤에 다시 걸었다. 입을 열자마자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가 우리 집 일을 밖에다 떠벌려서 망신당하고 싶으세요? 나는 웃었다.
내가 떠벌린 것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우리 집 일인 줄 아니? 그녀는 3초간 멈칫하더니 화를 내며 말했다. 시침이 떼지 마세요. 그 사진 올라오자마자 누가 봐도 어머니인 줄 알아요? 네가 말하는 게 송금기록, 차량 구매 계약서, 부동산 명예 이전 서류 말하는 거니? 어머니. 그녀는 화가 나서 숨을 헐떡였다. 일을 크게 만들 작전이죠.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너 무섭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나는 말했다. 아직 진짜 부부는 보지도 못했잖아. 아직 진짜 부부는 보지도 못했잖아.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씀드리는데, 내가 그 녹음 파일을 네 전 직장 동료들한테 보낼 테니.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나는 덧붙였다. 너희는 체면 구기는 게 무섭지? 그럼 내가 먼저 너희가 어떻게 체면을 구기는지 보여줄게. 그날 밤늦게 최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누가 저한테 누나가 재산 되찾을 준비하냐고 묻던데요.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답했다. 그가 크게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말했다. 누나, 이 방법 너무 독하네요. 저는 못 배울 것 같아요. 너도 나쁘지 않아.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이번에는 정말 웃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 식사는 박수호가 약속한 것이었다. 그는 친척들이 다 모였으니 다 같이 모여서 나와 이서연 사이도 좀 풀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풀어야 하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기어들어갔다. 그냥 요즘 소문이 너무 심해서요. 어머니가 올리신 게시물이나 그 채팅방 스크린샷 때문에 서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어머니도 너무 따지지 마세요. 8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예전부터 왕래하던 친척들이었다. 큰아버지 가족, 사촌 동생, 고모, 그리고 늘 잠수만 타다가 소문에 관심 많은 친척 2분. 이서연은 들어서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내 대각선 자리에 앉았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박수호가 입을 열었다. 박수호가 입을 열었다. 다들 아는 사이고 요즘 저희 집에 작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아실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우리 엄마가 저한테 욕해도 네 며느리처럼 심하게 욕하지는 않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이서연은 젓가락을 쥔 손을 굳히더니 얼굴이 차갑게 식었다. 박수호가 황급히 수습했다.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니고요.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고 싶어서요. 연세도 많으신데 집에는 그래도 어머니 자리가 있어야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적절치 않다고 이미 말했잖아.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서연이 갑자기 쿵 하고 식탁을 내리쳤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제 엄마도 아닌데 제가 왜 시중을 들어야 해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머니가 제 엄마도 아닌데 제가 왜 시중을 들어야 해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누워서 우리 집에서 우리 밥을 먹어야 한다니? 본인이 능력 없으면서 왜 우리를 탓해요? 우리를 비꼬는 거죠? 그 불쌍한 노인 코스프레는 누구한테 하려는 건데요? 제 엄마도 아니면서 제가 왜 효심 있는 척해야 해요? 결실하는 정적에 휩싸였다. 심지어 문 밖에 서 있던 종업원조차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네가 방금 안에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말했다. 네가 녹음했어.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고맙다, 사연아. 이 녹음 파일은 아주 명확하고 법적 효력도 충분하겠구나. 이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 나는 그저 증거를 남기는 것뿐이야. 나는 그저 증거를 남기는 것뿐이야. 네가 내 딸이 아니라면 앞으로 내 돈 한 푼도 볼 생각 마. 박수호가 마침내 쿵 하고 식탁을 치며 일어섰다. 어머니, 너무 식탁을 치며 일어섰다. 결실은 젓가락이 그릇에 가볍게 닿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사촌 동생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큰아버지는 아예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했다. 자식 교육 못 시킨 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사람들을 구기게 하다니. 너희 집 정말 하다니. 너희 집 정말 대단하다. 너희 집 정말 대단하다. 이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는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지도 않고 난 거예요. 서연아, 이 배는 너희가 직접 몰고 간 거고 물은 네가 스스로 뛰어든 거야. 식사는 절반도 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를 떴다. 내가 떠날 때 결실 문 밖에는 아래층에서 달려온 기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명함을 내밀며 물었다. 그들은 명함을 내밀며 물었다. 그들의 눈이 빛났다. 혹시 영상 속 그 어르신이세요? 저희가 공개 계정으로 제보를 받아들고는 결말 없이 한마디만을 받아들고는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결말 없이 한마디고는 그럼 저희가 어르신 페이지 대공란을 주목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도 피어날 꽃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선생님이 휴대폰 스크린샷을 내게 보내왔다. 게시글에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야. 현장 녹음 파일 공개, 통제 불능 며느리 사람들 앞에서 폭언, 실시간 검색어 17위, 영상 조회수 1억만 회 돌파. 댓글 창은 욕설로 가득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하다니. 그럼 그 사람 돈 쓰고 그 사람 거 쓰고도 뻔뻔하게 노인을 쫓아내려 하다니. 어머니 혼자 버텨주셨네요. 이런 아들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수호가 예전에 올렸던 효심일기를 찾아내 그 영상과 비교하며 연기는 정부 연금으로 버틴 거라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러 올 것이다. 나는 부산 양옥집에 찻선이 앉아 그 영상을 정리하고 외장 하드에 백업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엄마가 아니야라는 말을 모든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새겨 넣었다. 이제 그들 스스로 효심의 가면을 찢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이었다. 그날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 전에는 발도 씻고 향도 피웠다. 마음이 유난히 평온했다. 폭풍 자녀가 고요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이 올 것이 아니라 밤 10시 42분 초인종이 한 번, 2번 울렸다. 나는 일어나지 않고 벨이 멈추고 3초가 지나서야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문을 살짝 열었다. 마당 밖에는 박수호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서연이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이서연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에 기대어 무슨 일로 찾아왔니? 저희가 어머니랑 잘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문 앞에서 해도 돼.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박수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저희 회사에 요즘 일이 터졌어요. 직장 동료들이 채팅방에 그여갔었다. 직장 동료들이 채팅방에 그 영상을 돌려봐서 제가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상사도 저를 여러 번 불렀어요. 오늘은 심지어 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시켰어요. 저희 회사가 평판이 안 좋아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까봐 걱정된다고요. 어머니, 그 영상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너는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게 돈 때문이지. 양심이 깨달아서가 아니잖아. 그는 다급해졌다. 그는 다급해졌다. 아니에요. 저희 정말 후회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너희가 뭐를 후회하는데. 박수호의 입술이 타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을 숙였다. 그들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잡은 듯했다. 이서연이 손을 뻗으며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꼭 잘할게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할 필요 없어. 그들은 움찔했다. 너희는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는 그 행동이 들켰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는 그 행동이 들켰다고 생각하니? 나는 말했다. 너희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거야. 박수호가 갑자기 쿵 하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쿵. 나는 그를 보았지만 눈빛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너는 그때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네 아내가 어머니도 이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걸 보고만 있었지. 그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저는 그때 목소리가 메었다. 저는 그때 뭐였는데, 너는 그때 뭐였는데. 아내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한 거니? 아내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한 거니? 아니면 내가 언젠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일찍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니? 어머니를 쫓아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 나는 되물었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문을 닫으며 말했다. 너희는 돌아가. 어머니. 박수호가 나를 불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앞으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약속을 잡고 단절 선언서를 작성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이 나이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백지에 검은 글씨로 쓰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는 최 선생님에게 함께 가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내게 물었다. 누나, 정말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마음먹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그들을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사무실의 나무 탁자에 앉았고 변호사는 서류를 결정하여 적다. 변호사는 서류를 결적다. 정사자 이몽란은 본인과 박수호, 이서연 두 사람 간의 오랜 갈등, 재정적 조작, 정신적 가계적인 언행, 재정적 조작. 나는 카페 구석에 앉아 그 종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왠지 모를 가벼움을 느꼈다. 이것은 혈육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결산이었다. 이 한평생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마음은 원치 않고 돈만 원했다. 그럼 나는 이제 그들에게 단 하나의 답만 줄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받을 사랑을 모두 소진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의 목소리였다. 이몽란 씨, 저희를 차단하셨던데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말을 이었다. 저희가 이미 서울집을 내놨어요. 어머니께서 영상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집을 내놓는 건 너희 일이고 영상을 내리는 건 내 권리야.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대체 뭘 원해야 저희를 놓아줄 거예요. 나는 말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너희를 놓아줬어. 그녀는 너희를 놓아줬어. 그녀는 나를 잃었다. 나는 너희를 재산 가해죄로 고소하지 않았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나는 아주 잘 지낼 거야. 너희 없으면 더 잘 지내. 전화가 끊기기 직전 그녀는 마침내 무너진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나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가르쳐줬어. 그날 오후 나는 세 번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은 그 단절 선언서였다. 내 서명만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없었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의 엄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썼다. 나는 늘 한마디를 기억했다. 돈이 사람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너 자신을 구할 수는 있다. 김문덕 씨는 생전에 내 말했다. 자식이 없다고 기댈 곳이 없을까 두려워 말고 늙어서 자신을 내주면서도 그들이 받아주길 빌어야 할까봐 두려워하라. 그때 나는 그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비웃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는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의 김 비서가 내 마지막 서류 한 뭉치를 정리해 주었다. 탁자 위에는 공증도장, 계약서, 위임장 등이 가득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임 여사님, 이것은 부양 의무 종결 의향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여사님과 박수호 씨, 이서연 씨 사이에 가족 부양 권리 및 의무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후 여사님의 모든 의료비, 생활비, 재정적 항목은 여사님의 개인 신탁 계좌에서 재정적 항목은 여사님의 개인 신탁 계좌에서 지불되며 가족의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명할게. 그럼 잠시 멈칫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깨끗한 뒷길을 남겨둘 거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빚도 남기지 않을 거야. 텐초기 종이 위를 한 획 한 획 그어갔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마지막 서명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오직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뼈가 부러지는 순간 나는 오직 투것은 소리 같기도 했고 내 마음속에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어떤 곳이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서명을 마친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김문덕 씨가 그의 암 진단을 받은 후 조용히 호실을 예약해 두었고 보험증서 메모에 그 내용을 적어두었다. 나는 안내 데스크에 서서 호실 번호와 이름을 말했다. 안내원은 조용히 임 여사님, 김문덕 선생님이 지정하신 입주자이시네요 라고 말하더니 곧바로 매니저를 불러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호숫가에 위치한 고급 1인실이었다. 나무 바닥의 창문을 열면 바로 물과 숲이 보였다. 회색빛 소파 위에는 나와 김문덕 씨가 젊었을 때 찍은 합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꽉 안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문가에 서 있다가 비로소 발걸음을 옮겨 들어갔다. 매니저가 조용히 말했다. 임 여사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남기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탁 계좌에 이 방의 30년치 비용이 미리 예치되어 있으며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30일 후부터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입주 절차를 마친 그날 오후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박수호 번호였다. 나는 끊으려 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한 첫 마디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정말 저희를 다시는 안 보실 거예요? 나는 2초간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를 보면 내 수명이 더 짧아질 뿐이야. 내 수명이 더 짧아질 뿐이야. 그는 침묵했다. 저희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나는 다시 말했다. 나는 비웃었다. 저희가 나를 내쫓을 때 나에게 길을 남겨주지 않았어. 너희가 힘들다고 나보고 배달 음식 먹고 요양원에 가라고 해? 너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보고 죽어야 한다고? 그럼 지금 너희가 더 스트레스 받으니 내가 정말 한번 죽어줄까? 스트레스 풀어주게? 그쪽에서는 갑자기 흐느껴 울었다. 엄마, 저희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직 가족이잖아요. 나는 말했다. 이번엔 내가 못 참겠어. 그날 밤 나는 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서늘했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김문덕 씨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옥란아, 네가 이 편지를 본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들에게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말하지 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네 사람이 아니라 네 목숨이야. 너는 평생 너무 힘들었어. 설령 네가 지금 혼자라고 해도 두려워 마. 너에게는 아직 너 자신이 있고 이 집이 있고 이 지레워 마. 나는 그 편지를 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와 그 제스민 화분에 비스듬히 떨어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나뭇가지를 다듬었다. 손길은 느렸고 가위질도 빠르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은 서두를 일도 없었다. 옆방에 오여사가 걸어오며 웃으며 말했다. 옥란 언니, 오늘 꽃꽂이 수업 있는데요. 유명한 선생님이 유리병 구조 꽃꽂이 가르쳐 주신대요.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을 다녀와 1시간 정도 책을 읽는다. 그리고 꽃꽂이를 하러 가거나 피아노를 치고 프랑스어 수업을 듣는다. 가끔은 호숫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가끔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소소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아무도 나를 박 여사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박 여사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네 이야기를 나눈다. 라고 네 며느리는 어때? 라고 묻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나를 옥란 언니라고 부른다. 이름은 남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반평생을 바쳐 되찾은 것이다. 주말 그날 실버타운에서 영화 상영을 주최했다.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도 나는 바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잔디밭에 앉아 달을 보다가 문득 김문덕 씨가 생각났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약간의 서글픔이 밀려왔다. 그가 나를 위해 이곳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심지어 매월 지출까지 계획해 두었다니. 그가 떠날 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던 고요함과 비교함과 나는 그가 말을 아낀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쉽게 남을 믿을까봐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믿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네가 키운 것이 아니라 네가 물을 준 거야.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역설적이다. 그때 나는 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지켰지만 그 말은 반평생을 지나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온 후 문 앞에 편지에 한 통이 더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신인도 우표도 없었고 단 2글자 응원만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아마도 그 영상을 보고 내 친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읽은 어떤 낯선 사람이 남긴 것이리라 짐작했다. 소문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분을 본 적이 얼뜻었다. 나는 편지를 뜯었다. 손글씨는 젊고 약간 급해 보였다. 저희 엄마도 사람 취급 못 받는 노인이세요. 매일 자기는 쓸모없다고 욕하고 늙으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주머니를 보신 후에는 꽃꽂이 수업을 등록하기 시작했고 아빠랑 싸울 때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는 더 이상 도구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저는 아주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자신만을 바꾼 거래요. 아주머니는 자신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는 자신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 이 반격이 정말 누군가에게 보였구나. 실시간 검색어의 키보드 워리어들이 아니라 어떤 딸에게, 어떤 어머니에게, 어떤 자기 자신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중년 여성에게.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다. 늙는다고 해서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카페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옥란 언니, 화투 잘 치신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운이 없는데 입만 살아있죠. 그녀는 나를 끌어당겼다. 마침 저희가 말싸움할 사람 한 명 모자랐는데 잘 됐다. 화투를 치는 도중에 옆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와 말했다. 할머니, 머리카락 옛보름 같아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아주 예쁘구나. 작은 아가씨.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나는 아이를 보며 천천히 이이며 끌끈이어 나를 보았다. 이름은 옥란이야. 나는 아이를 보며었다. 내 이름은 옥란이야. 나는 마지막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은 베란다에 있는 그 제스민, 베란다에 있는 그 제스민을 올렸다. 나는 마침내 누구의 엄마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 옥란이다. 옥란은 지금 활짝 피고 있다. 좋아요가 많이 달렸다. 최 선생님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누나,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다워요.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너도 나쁘지 않아. 이번에는 정말 웃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목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영정 앞에서 그 늙은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요양원 창가에서 내 이름은 옥란이라고 말하기까지 그녀는 아주 긴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 길은 남에게서 무엇을 되찾는 길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에게 이름을 되돌려주는 길이었다. 그녀는 박수호의 엄마도 아니었고 남의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인내 속에서 깨어난 평범한 여성이었고 나는 참을 수 있다를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어머니여 참겠다를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설거지하다가 직접 말했다. 그녀는 설거지하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고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그릇을 깨뜨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 한 가지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집을 떠났고 단절 선언서에 서명했으며 남편이 남긴 신탁으로 품이 있는 새 삶을 살았다. 그 요양원에서 그녀는 꽃꽂이를 배우고 피아노를 사귀었으며 심지어는 사귀었으며 심지어는 소셜미디어에 결혼 사진을 올리며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너희는 누구 손에 길러졌니? 나는 이목란이 어쩌면 당신과 나 주변의 어떤 엄마, 이모, 이웃, 심지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자신과 같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 당신도 참고 또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어쩌면 반격하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읽은 소감을 나눠주세요. 이번 읽은 소감을 남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남이 당신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기시켜주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5,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모두 슈아를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하되 이야기를 공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태안이 있으시면